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기적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게 보이는 구석이 전무합니다. 신이 번개를 잘못 떨어뜨려서 사망한 주인공 모치즈키 토야가 그 보상이랍시고 받은 각종 능력과 이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그의 스마트폰으로 세계관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 된다는 먼치킨 요소에 4명의 히로인 사이에서 하렘 냄새를 풀풀 내는 하렘 요소, 모험을 떠나면서 몬스터를 대체하거나 유적을 탐사하거나 하는 모험 요소, 모 명탐정을 참으로 깊게 참조한 듯한 추리 요소, 좀비 요소에 고대 문명에서 나오는 SF 요소 등 여러 요소가 한 작품에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이 플롯을 어떻게든 좋게 포장해보면 여러 요소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부터가 난잡한 플롯이라는 배트에서는 결국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플롯부터가 뒤틀려 있는 이 작품은 당연하게도 너무 당연해서 역으로 놀라울 정도로 그 속 역시 뒤틀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뒤틀려 있는 속을 한번 헤집어 보도록 하죠. 우선 전체적인 서술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가벼운 나머지 기승전결과 주인공, 조연, 악역을 비롯한 캐릭터들 거의 모든 부분에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고역에 가까울 정도죠. 일단 SD 캐릭터를 이용한 화면 전환 장면이 눈에 밟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보통 화면 전환은 장면과 장면을 이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기능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장면 전환의 정의란 장면을 전환함과 동시에 다음 장면을 대충 뭉뚱그려서 보여줌으로써 동화를 그리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기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야기 자체를 장면 전환이라는 핑계를 대며 대충 뭉뚱그려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풍경을 보고 있으면 제작진들의 프로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조차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행위니까요. 이것만 해도 이미 큰 문제인데 여기에 위기 자체가 극에서 매우 적은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극으로서의 근본적인 가치가 흔들리는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위기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일상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극에서 위기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겠네요. 극에서 조성되는 긴장감의 9할 이상은 이 위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다 한들 TMI에 맞게 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의 위기는 약하다 뭐다 할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한 것까지는 작품에 몇 없는 오리지널리티라 보는 게 맞겠지만 신이 존나 킹 왕창 센 능력을 부여하고 무엇보다 그 신과 친분이 있으며 심지어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너무나도 편한 설정을 짜놓고 거기에 그 보상이 너무 셉니다. 신체 강화 마법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가본 장소로 아무런 제약 없이 바로 텔레포트를 탈 수 있는 마법은 좀 아니지 않나요? 다른 마을로 가도 언제든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이탈해. 이것만 해도 이미 기지가 차는데 리커버리라는 무속성 마법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저 멀리 바랄라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어이가 없네. 맞죠? 블라인드 걸리면 리커버리, 중독 상태에 걸리면 리커버리. 이게 RPG라면, 롤플레잉 게임이라면 당연한 공식입니다. 상태 이상 해제, 이런 스킬 하나 정도 있어도 이상할 거 하나 없죠. 근데 말이죠, 이건 애니메이션입니다. 영상 매체란 말이죠. 게임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여기선 아니란 말입니다. 세계관의 거의 모든 설정은 기승전결을 위한 감초가 되어야 하고 이 망할 리커버리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이 마법이 하는 일이라고는 사화에서 비장한 연출 비슷한 걸 하고는 있지만 그 연출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재빨리 독을 치료해버리는 토야의 모습을 보여주며 새삼 이 작품에서 제작진이 긴장감을 연출해낼 생각 따위는 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그게 긴장감이 무슨 핸드스냅으로 먼지라도 된 것처럼 사라지는데 거기에 더해 이 세계인들에게 토야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는 마냥 신성하게만 보이는 연출도 긴장감을 제로 만드는데 큰 몫을 하면서 주인공이 갈등을 겪을 일말의 여지조차 주고 있지 않습니다. 토야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공작에게 보여주는데 공작이란 작자가 이 사진을 고지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토야는 자기 무속성 마법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림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떠올린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애초에 이 세계관에서 사물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수단은 없어 보이는데요. 사진은커녕 인쇄술이 개발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세계관에서 저 수상한 사진이라는 물체를 보고 의심 하나 안 한다? 이건 일단 토야가 공작의 은인이기로 하니 신임하고 있다는 묘사로 봐도 무방할 듯 싶네요. 죄송합니다. 작품 자체가 워낙에 가벼워서 그런지 제 발도 좀 가벼워졌나봐요. 브레이크로 제대로 안 밟히네. 이건 제가 너무 간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뭘 보고 재미를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캐릭터죠. 암만 스토리가 엉망이더라도 캐릭터만 살려내면 어느 정도는 가오가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의 특수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둘러봐도 이것보다 매력적인 고복 디자인과 사무라이 소녀 디자인, 왕족 디자인이 지천에 널려있는 대모해실에서 이런 전형적인 디자인에 시청자에게 어필할 만한 성격적인 포인트조차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이 빈약한 캐릭터들을 보고 매력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의심스럽네요. 차라리 이 마스코트 비스름한 포지션에 있는 코아쿠가 제일 귀엽게 보일 정도니 말 다 했죠. 결국 이 작품은 현대 서브컬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세일즈 포인트가 캐릭터에 있다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망각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못 만든 거야 그렇다 쳐도 손님에게 물건을 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셈이죠. 말씀드린 문제들이 그의 존재이의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서 그렇지 이 밖에도 문제들이 산더미와도 같이 쌓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롯에 여러 요소를 근본 없이 섞어놓기만 한 탓에 스토리 자체에 깊이도 없는 주제에 난잡해지기만 하고 있다는 점. 최강의 소환수라는 놈이 슬라임 몇 마리조차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연출을 보여준다든지 호의를 하다가 너무나도 갑자기 조연들의 러브스토리를 전개해버린다든지 유적을 조사한다면서 갑자기 바캉스 대잔치를 열어버린다든지 하면서 설정과 장면, 대사를 설득 하나 없이 마구 내뱉는다는 점. 전에 살던 세계에서 입고 있었던 교복을 지나가던 상인이 보고 거액에 매입하는 등 8월 이상의 장면에서 우연에 크게 의존하는 전개를 보여준다는 점. 장면과 장면 간의 이음새가 영상의 컨트롤 K만 대충 눌러대며 영상을 대충 잘라내서 만든 양산형 유튜브 영상 같다는 점. 신이 토야에게 고농축 페로몬을 주입하기로 했는지 미소녀들이 이유도 없이 자꾸만 토야에게 뿅 가버리는 식으로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하렘 전기를 남발도 아니고 나열만 하고 있다는 점. 캐릭터의 음성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거나 함정을 설치하는 장면 따위는 있지도 않았는데 없었던 함정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하는 기본적인 오류를 일으키며 몰입감이 생성될 여지를 자진해서 깨뜨리고 있다는 점. 배경음은 상황에 어울리기는커녕 묘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앉았고 효과음조차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 정말 많기로 많죠. 이걸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뼈와 살을 분리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든다면 아마 이 내용만으로 아무리 짧아도 20분은 될 것이고 길면 30분에서 40분까지로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해드릴 수가 없게 될 것 같기에 지적은 여기서 끊어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봅시다. 이 작품의 미천이야 이미 드러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11화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은 세계관을 조금씩 풀어내면서 다음 내용에 관한 떡밥을 푸는 장면이라 할 텐데 제작진은 자기네들이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쓴 장면의 분위기조차 파악을 못하고 그놈의 하렘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키스를 해요. 저기요! 하렘을 하고 싶으면 하렘만 하시고 스토리 전개를 하고 싶으면 전개만 하시고 그렇게 두 상황을 한 장면에 집어넣고 싶으시면 함축을 하시던가 스토리를 이따위로 난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당신네가 메인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이 스토리 전개종인지 하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유자 제작진 새끼. 이제는 정말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요즘 이 세계분에 대한 여론이 영 좋지 못하죠. 판타지 장르가 가지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경험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선사한다는 특성은 판타지 장르에서 파생된 이세계물 역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터인데
이 당연한 일을 해내는 작품이 몇 안 된다는 것이 부정적인 여론의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분이 이 당연한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흔히 이곡갱, 이 세계의 고등학생이 가서 깽판을 친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멸시받고 있는 작품들, 특히 그 중에서도 본 작품,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가 가지는 어법에 있습니다. 모치즈키 토야라는 캐릭터는 현대 문명에서 자란 고등학생이 어쩌다 보니 이 세계로 전이 되는데 어쩌다 보니 강해지고 어쩌다 보니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된다는 이곡갱 작품들의 문제점을 순도 100%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단순히 이 세계로 전이 된다는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보니 생전 살아본 적도 없는 세계였다라는 클리셰는 꽤 예전부터 쓰여온 것이며 클리셰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일종의 성공 공식이죠. 남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대로 남발만 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재미와 폭발적인 흥행을 보장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를 문제시한다면 클리셰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시해야 하겠죠. 단순히 주인공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설정이나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는 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 어떤 빌런이든 주먹 한 방으로 박살내고 다니는 사이타마나 자신의 신복들과 같이 이 세계로 전이되어 그 세계 안에서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아인즈 울 고운의 사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나 아인즈는 분명 캐릭터의 스펙만을 놓고 보면 그게 긴장감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골치 아픈 캐릭터들입니다. 대적할 적이 없다는 얘기는 관객에게 긴장을 끌어내는 요소가 크게 제한되게 되니까요. 하지만 원펀맨과 오버로드는 이 캐릭터들을 각자의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역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먹 한 방으로 끝내버리면 원펀맨 사이타마의 허무함을 조금씩 그려내고 주변 인물의 고뇌와 성장을 강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사이타마의 오버밸런스가 작품에 끼칠 위험과 아찔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원펀맨의 압도적인 액션 뒤에 감춰진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아인즈의 경우도 사이타마와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자신이 떨어진 이 세계에서는 자신이야말로 완전 무결한 강자임을 알면서도 한 수 앞을 내다보고 행동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취하며 혹시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관객을 유도하며 긴장감을 주고 아인즈 울 고운이라는 캐릭터를 선한 강자보다는 냉혹한 군주로 그려내며 신선함까지 선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공이 좀 많이 강하다면 신선함과 같은 요소를 이용해서 야 이거 결국 주인공이 다 해먹겠네 같은 생각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는 마치 안전장치 하나 없이 높은 곳에서 행하는 외줄타기어를 같이 어렵고 위험한 행위지만요. 자칫 잘못했다가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팩트가 관객에게 인식되면 그게 생명은 거기서 끝나고 말 테니까요. 이렇게나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를 성공시킬 수만 있다면 흥행과 재미를 동시에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전에 언급한 원펀맨과 오버로드를 비롯한 여러 작품이 이미 증명해낸 바 있죠.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어쩌다 보니입니다. 클리셰를 남발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죠. 이곡갱에서는 이를 남발합니다. 주인공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설정은 외줄타기와도 같이 어렵고 위험한 행위라고 했죠. 이곡갱에서는 주인공이 강하다고만 할 뿐 외줄을 타지도 않고서는 처음부터 관객들을 속일 생각도 없다는 듯이 뻔뻔하게 그 재미없는 강함을 들이밉니다. 이는 어떻게 봐도 작품을 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방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플롯과 설정, 장면의 진정성이 조금도 없고 오로지 편의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는 스마트폰과 함께라는 작품, 나아가 거의 모든 이곡갱 작품들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팔리잖아 라는 제작진들의 안일한 자기 합리화가 결국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작품의 재미가 꼭 작품의 작품성에서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처럼 완벽한 재미를 선사하거나 공각기룡대처럼 현학적 의미를 깊게 내포하거나 아키라처럼 완전 무결한 작화를 뽐내거나 하는 완벽한 작품만이 재미있는 작품은 아니죠. 액션이 좋거나 스토리가 좋거나 설정이 광대하다던가 캐릭터가 좋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며 액션이 구리거나 스토리가 엉망이거나 기본적인 설정에 문제가 있다던가 캐릭터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던가 등의 단점도 동시에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다수의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의 장점에 이끌려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관중이고요. 그 장점을 갈고 닦아 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산업이죠. 물론 문화산업인 이상 이윤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산업에 그 가치는 없겠죠. 하지만 문화산업인 이상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기 나름의 메시지와 재미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현 애니메이션 제작자분들에게 간청드립니다. 산업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 문화라는 단어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윤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고개를 애써 돌려드는 그 행보의 결말은 결국 문화라는 단어가 빠진 산업으로의 퇴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오만한 편의주의에 빠진 작품이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그 종적을 감추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만 물러가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모자란 유튜버를 구독과 좋아요 혹은 싫어요로 길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클릭이 저를 사람으로 만듭니다.